주말을 앞두고 8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은 건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은 올해 1월 7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3분기 접종을 본격 시작하는데요. 이번 달에만 600만 명 이상이 순차적으로 접종합니다. 자세한 내용 류재복 해설위원,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신규 확진자 826명. 지난 1월 이후에 지금 최다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처럼 예. 이제 확연하게 이제 확산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잡느냐의 문제인데 네. 좀 저는 비관적으로 보는 게요. 첫 번째는 현재 확산세가 줄어들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지금 상황이 일주일 전의 이 상황이라고 보면 그때는 이미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 게 확정된 후이기 때문에 네. 방역 인식이 상당히 급속히 완화됐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숫자의 등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당분간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네. 것이죠. 수도권이 좀 한 80%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특징은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코로나19의 확산은 인구 밀집도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이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사막이나 산악지대 이런 데서는 코로나19가 퍼지기가 쉽지 않은 거랑 같은 이유죠. 그래서 수도권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하나는 해외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네. 것이죠. 지금 해외 유입에서 나오는 그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델타 쪽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역 감염의 비중은 작지만 이것이 이제 지역 감염으로 번지면 그것은 영국에서 들어온 알파 변이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온 알파 변이도 처음에는 해외 유입이 많다가 점점 지역 발생으로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 추세를 예. 보였기 때문에 훨씬 더 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크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826명이고요. 이걸 국내와 해외 유입 환자로 나눠보면 국내가 765명, 해외가 6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이 해외 유입 확진자의 경우도 지난해 7월에 86명이었는데 이때 이후로 역대 두 번째 많은 수치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전 세계가 해외에서 특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개 주요 국가를 정해서 방역을 엄격하게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감염돼서 들어오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72시간 전에 PCR 검사를 했는데도 계속 공항 검역에서 양성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감염력이 높고 또 우리가 잠복기에 있는 확진자들을 충분히 놓칠 가능성도 있고 또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미 이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히 감염 경로를 모르는 지역사회 감염들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층이 감염된다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는 비중이 좀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행이 이미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많겠고 또 그것이 이제 수도권을 넘어서 곧 조만간 비수도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부는 지금 이 수도권의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중앙과 지방의 방역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해철 장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감염 확산의 거리를 확실히 끊을 수 있도록 감염 취약시설 대상 특별 점검과 함께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등 검사 역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염 규모가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군 구에 대한 특별관리와 학원, 교습소 등 7개 분야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정부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완화된 새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겠다라는 기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워낙에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이 지금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방역 대책에 예.
주력 기제와 보조 기제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주력 기제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직접적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제로 꼽는 것이 이제 마스크 쓰기, 네. 뭐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거나, 뭐 사적 모임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효과가 나타나는 가능성이 높고 그 효과도 좀 클 수 있는데 보조 기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뭐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뭐 합동 점검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효과가 아주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적용 대상 자체가 상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장관이 얘기한 것으로 인해서 수도권은 이제 주력 기제와 보조 기제를 다 사용하는 정책이 나온 겁니다. 예.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뭐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또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런 그 조치들이 이전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런 조치들이 나오면은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도 했는데 우리가 3차 대유행이 일어날 때 보면 이게 조치가 나오고 나서 보통은 2주 이내에 뭐 잠복기까지 고려해서 2주 이내에 이런 효과가 나왔지만 그 대유행 때는 뭐 3주, 4주 이렇게 이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책들이 과연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어떤 강화라기보다는 현재 방역 강화두기를 이제 유지하고 유예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대로 놔뒀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불난 집에 기름을 얹듯이 클럽이나 유흥주점 말로 더 많은 폭증세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걸 연기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1, 2주간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주면 관찰 기간이 충분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분석한 결과를 우리가 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정책에 반영이 될 것인가,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좀 의문인데요. 근데 많은 전문가나 언론이라든지 계속 확산세에 대해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은 뭔가 전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기전이 지금 좀 부재한 것이 아닌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스위스 오스트리아 방문하셨을 때 한국의 방역 정책의 비결에 대해서 방역은 과학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부단 어려운 과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경험적으로나 또 유행 상황을 봤을 때 이제 확산 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됐다는 것은 뭔가 우리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데 뭔가 의사 결정 구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산세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도 들리는데 이런 가운데 내일요 민주노총의 여의도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경찰과 서울시는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는데 민주노총은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네. 김부겸 총리도 이 집회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집회를 계기로 해서 또 확산세가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해 이제 경험을 했었죠. 그 8월 광화문 집회 때 그로 인해서 확진 환자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나왔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 의학적으로 역학조사 결과 그런 그 감염의 기폭제가 됐다는 것도 밝혀졌고 밝혀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볼 때 일단 100명 이상 모일 수가 없고요. 지금은 이제 강화된 것이 적용됐으니까 50명 이상 모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예방 접종한 사람들은 모임에서 제외가 되지만 이 집회는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예방 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대부분 집회를 주최하는 쪽은 방역을 지키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집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거나 집회 전후에 모여서 음식을 먹는다거나 뭐 술을 마신다거나 모여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환자가 800명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꼭 해야 한다면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방역 대책을 좀 적용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로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났으면은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단계를 올리는 그런 조치가 나올 법도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올린 거죠. 예.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적용하기로 한 새 거리두기가 유예가 됐잖아요. 예. 유예가 됐으니까 사실은 거리 단계를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신호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집회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집회를 계획할 당시만 해도 7월에 새로운 거리두기가 되면 예. 상당히 완화된 네네. 수칙들이 적용이 되거든요. 아마 그것도 고려를 했을 텐데 지금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으니까 거기에 맞게 집회를 다시 계획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예. 근데 지금 뭐 집회도 문제입니다만은 뭐 날씨도 더워지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해수욕장을 찾는데 부산에는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뭐 그동안에 해수욕장에서 지켜야 될 방역 수칙들 여기서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목격이 됐거든요. 지난해는 워낙에 그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 자체가 적었습니다. 예. 거의 70% 이상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에는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감염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좀 사정이 다르죠. 왜냐하면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그쪽에서 이제 외국인들 집단 감염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본국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이유로 뭐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니고 이런 것도 제재가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부산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나름대로 해수욕장별로 그 사적 모임이라니까 이제 해수욕장에서 모여 있는 인원 자체를 좀 제한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내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미국인들이 이런 독립기념일이나 뭐 이런 계기로 해갖고 이제 많이 모여서 우리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 해운대하고 송정 이 두 곳이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지목이 돼서 여기 이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연기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다가 더 연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는 4명 이상, 4명까지밖에 못 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광안리, 송도, 다대포 이런 곳은 8명까지.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부산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 수칙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해수욕장에 들어갈 때 발열 체크하는 것, 뭐 체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유지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도도 봤지만 지금 그 서울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뭐 주점이나 이런 유흥가 쪽에 단속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건 뭐냐면 하여간 그 정부의 신호가 풀어도 된다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산도 이 휴가철의 이 해수욕장 관리 이 부분도 부산에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들이 나올 것이냐 또 부산뿐만 아니라 뭐 강원도라든가 이런 해변 주변에서 이번에는 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말이 확산세의 어떤 분기점이 되지는 않을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확산세를 좀 더 예방하려면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야 될 걸로 보이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3분기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달에만 6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접종 대상과 순서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650만 명쯤 되는데요. 우선 이제 가장 빨리 맞는 분들이 그 6월에 맞지 못했던 분들이죠. 네. 6월에 맞지 못했던 분들이 그래픽을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네. 예, 상반기에 맞지 못했던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영 예정자라고 7, 8, 9, 3개월 동안 입원하신 입영 군대 가는 네. 그 사람들이 미리 맞추는 겁니다. 미리 맞추고 이제 입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제 새로 나왔죠. 7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3 수험생 교직원들이 7월 셋째 주부터 맞습니다. 이 인력이 한 6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3은 아니지만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네.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9월 모의고사 모의 평가에 이제 접수하는 사람, 그다음에 검정고시 보는 분들, 이분들은 8월부터 맞습니다. 조금 늦어집니다. 8월부터 맞게 되고 현재 정부에서는 한 10여만 명 정도가 볼 것으로 보는데 최근에 이제 예약하는 걸 보니까 그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7월 말부터 들어가는 것이 그 돌봄 인력들이 한 100만 명 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화이자를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는 지금 50대는 다 모더나로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7월 26일, 이달 26일부터 맞는 분들이 이제 55살에서 59살 되시는 분들 대상에 352만 4천 명쯤 되고요. 그 이제 5살 아래, 50살부터 54살까지는 다음 달 초반에 맞거든요. 네. 8월 한 9일쯤부터 맞는데요.
이분들도 한 4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이달 안에 예약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달 정확하게 650만이 조금 넘는 숫자가 백신을 맞을 계획입니다. 지금 표에는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고3 수험생과 교직원이 대상이 돼 있는데 네. 그러면은 날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접종이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날짜는? 아닙니다. 이제 7월 19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게 7월 19일이 고등학교의 방학 일정하고 네네. 잡힙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한 번을 맞고요. 이 이 학생들은 이제 한 달 뒤에 파이자가 3주가 지난 다음에 네네. 맞으니까요. 8월 중순쯤에 아마 이제 두 번째 걸 두 맞을 번째 걸 것이고요. 받고 이 일정은 거의 결정이 된 일정이기 때문에 아.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없을 것으로. 왜냐하면 이 일정은 물량을 고려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모더나는 원래 7월에 안 들어오는 걸로 네네. 알았는데 원래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의 이제 그 병입 완성품을 만들 때 8월쯤에나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아마 좀 네. 당겨진 모양입니다. 근데 이 물량이 삼바에서 만든 물량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예. 어쨌든 모더나가 7월에 들어옴으로써 좀 숨통이 트였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녀 백신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화이자도 이제 자녀 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신청 방법은 똑같은 건가요? 방법은 똑같은데요. 예. 아마 자녀 백신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거의 왜 나오지 않을 적냐면 가능성이 있겠군요. 이제 방식이 바뀐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약이 되면 접종센터에서 병을 이제 개봉을 해서 네. 다 맞추고 마지막 병, 그날의 마지막 병, 그날의 마지막 병에 남는 숫자만큼이 자녀 백신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병마다 병마다, 얘기를 해서 예. 뭐 오전 오후에 이렇게 예약을 받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 마지막 병에 몇 인분이 남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만 SNS를 통한 당일 예약, 당일 접종이 이루어지니까요. 그 숫자는 굉장히 적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네. 그런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8월 중순부터는 20대부터 50대가 이제 일제히 맞기 시작을 하니까 네. 지금 자녀 백신을 안 맞아도 크게 늦춰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물량도 작지만 예. 아마 이런 당일 예약해서 당일 맞으려고 하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3분기 백신 접종은 지금 보신 것처럼 화이자와 모더나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종 대상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배경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해외에서 어떤 접종 권고 대상 연령을 상향한 것을 많이 참조를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체할 다른 백신을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그래서 50세 미만 대상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백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백신 접종했을 때 어떤 이득과 코로나 감염이 됐을 때 어떤 위험 간의 위험과 이득을 분석해서 50세 미만의 대상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좀 보다 좀 이득이 좀 상대적으로 적겠다라는 연구 결과인데 예. 물론 이제 상대적인 어떤 위험과 이득의 어떤 비교 평가는 그 평가 모델을 어떤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뭐 접종 연령 대상은 좀 변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 분석을 통해서 5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어떤 백신 접종의 이상 반응, 특히 이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위험보다 백신 접종의 이득이 훨씬 크다. 이렇게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고 5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그 이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같은 방식인 얀센은 연령대가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아직은 이제 3분기에 얀센 백신 도입 예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미 맞으신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에서 어떤 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례가 얀센 백신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접종당 발생 확률에 대한 평가를 좀 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있어서 아직 얀센 백신에 대해서는 어떤 접종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요. 또 이제 얀센 백신은 이제 알려진 것처럼 한 번 접종으로 우리가 면역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 지금 한 것처럼 도서 지역이라든지 또 2차 접종을 우리가 추적하기 어려우신 그런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신 분들 대상으로 굉장히 이득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해외에서 발생한 얀센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도 100만 명당 젊은 여성을 제외하고는 한 한두 명 정도 좀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이득이 더 큰 것으로 생각해서 접종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이 이제 50세 이상으로 조정이 되면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친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다른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 발표에서는 이제 파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하는 것으로 권고가 됐고요. 전에 이제 50세 미만이신 분들 중에 대상자 중에서도 본인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원하시면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네. 6월 29일 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그 선택하실 수 없고 50세 미만 그리고 파이자 2차 교차 접종 대상자는 파이자 접종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2차 접종, 교차 접종을 권고하신 대상은 정해진 백신을 맞으시면 좋은데요. 일단 교차 접종이 아직 좀 자료는 부족하지만 그만큼 항체가 더 많이 생기고 또는 중증 이상 반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아직 없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권고를 충분히 신뢰하시고 교차 접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뭐 부작용 사례를 알아봤는데 그동안에 이제 상반기에 백신 접종이 이뤄진 뒤에 오접종에 대한 통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죠. 오접종이 뭐 이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상반기 6월까지 한 1,900만 건 정도를 맞았다고 보고 오접종이 379건이니까요. 비율은 0.0002%니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오접종이라는 게 뭐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맞으신 분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아직까지 뭐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3분기부터는 이제 맞는 그 백신의 종류가 이제 늘어난단 말입니다. 네 개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갈릴 수가 있죠. 그리고 파이자도 지금 이제 위탁 그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2,000곳증에서. 지금까지는 그 보관에 문제가 있어서 접종 센터를 다시 새로 만들어서 했는데 파이자는 그게 풀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병원에서 이제 백신을 여러 개 놓고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표를 만들어서 붙이자. 그것을 기준을 색깔로 하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파이자는 보라색, 모더나는 빨간색, 아스트라제네카는 흰색, 얀센은 파란색 이렇게 색깔을 붙여서요. 그러니까 백신 맞으러 가는 분에게 다 이제 옷이나 이런 데다 붙여드립니다. 색깔을 붙여드리고 그러니까 그 백신을 나르는 무슨 통이라든가 관련된 기구 이런 것에도 전부 색깔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이제 보라색이 붙으면 이건 다 화이자를 맞는 사람이거나 화이자의 접종에 관여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그 기구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선도 전부 다 색깔별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오접종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의미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오접종을 막는데 이런 방식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코 안에서 처음 시작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이제 알려진 것처럼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세포 안으로 침투할 때 ACE2 수용체라는 곳에 결합해서 세포로 침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상기도만을 봤을 때는 코도 있고 목도 있고 입도 있는데 주로 코 안에 있는 선모 세포에 이 ACE2 수용체가 많고 바이러스가 그쪽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침입해서 바이러스 양이 많았다라는 것을 밝힌 연구가 되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침입 경로 물론 이제 상기도 중에선 그렇고 또 직접 흡입하시게 되면 또 폐로도 직접 감염될 수가 있고 또 우리 ACE2 수용체가 여러 장기에 있지만 실제로 이제 외부로 노출된 가장 많은 부위가 코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PCR 검사할 때도 주로 이제 코에 어떤 비인두 점막을 치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도 입만 가리시면 안 되고 코를 반드시 잘 가리셔야지 코로 들어오는 바이러스 침입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예방 접종을 맞으시게 되면 우리가 항체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코 점막에도 우리가 어떤 점액에 항체가 있어야지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바로 세포 침입을 차단해 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예방 접종을 맞았을 때 과연 이제 타액이나
코 점막에 이제 항체가 생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일단 우리 그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우리가 예방 접종을 맞게 되면은 특정한 B 세포에서 면역을 학습하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 학습하는 세포들에는 우리가 이제 혈액 내에 어떤 다른 세포도 있지만 주로 이제 점막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항체 세포의 면역 세포의 항체를 가질 수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로 침입 자체를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만약에 예방 접종을 이제 주사로 맞는 거냐 아니면 코에 이렇게 뿌리는 백신을 만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외에도 이제 코 점막에 직접 점액하는 생백신이 인플루엔자 백신도 있었는데 효과는 괜찮고 또 이제 통증이 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은 또 뭐 코 점막에 어떤 코 점막에 점증이 돼서 붓는다든지 그럼 또 국소적인 부작용도 있어서 지금은 요즘은 이제 많이 주사로 많이 대체가 돼 있는데요. 앞으로 뭐 백신 개발한다든지 이럴 때 좀 참조가 될 수가 있겠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검사할 때 우리가 지금껏 해온 것에 대한 어떤 기전을 설명해주는 그런 자료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소에 이게 코가 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비염이라든지 이런 충농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면역이 떨어져서 코에 뭐 이게 좀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이러면은 코로나19에 더 감염이 잘 된다든지 뭐 이런 연관성도 있을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코의 질환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성하고 밝혀져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호흡할 때 얼마든지 비강이라든지 또 폐로 또 바로 하기도로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한 좀 추가적인 연구는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히 코 질환이 있다고 해서 더 증가하진 않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19 감염인지 아니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비염이 다시 악화된 건지 또 어떤 감염뿐만 아니라 다른 알레르기인지 좀 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좀 상대적으로 조기 증상을 의심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